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서로가 안 맞는 경우,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세 가지 축이 당신의 인간관계 안에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축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사람도 있다. 바로 인간관계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는 경우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는 본인에게 별로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사례에 속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남을 상처 입혔을지 모른다며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결과 현실은 반대였다. 그들이야말로 타인으로부터 피해와 손해를 많이 입었다. 더구나 남의 일을 떠맡기까지 하면서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다. 거절은 누구에게나 거북스럽지만 특히나 그들은 거절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인간관계에서는 부탁과 제안이 많이 일어난다. 거절이 쉽지 않다고 계속 부탁과 제안을 받아들이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듯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짐을 지면서도 할 말을 하지 못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발동하여 입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이 반복되어 손해와 상처가 누적되면 죄책감의 이면에 깊은 울화마저 쌓인다. 나는 여러 문제를 겪던 5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문제의 대부분은 남편이 일으키고 있었다. 여자 문제, 돈 문제가 연달아 벌어졌으나 그들의 가정은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잘못 없어요. 우리 집 모든 문제는 이 사람 탓입니다. 남편의 허술한 논리에 과연 아내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적반하장으로 비난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 아내의 태도가 놀라웠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줄곧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남편의 비난을 순순히 인정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부족해서 다 그렇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의 문제 행동마저 떠안았다. 내가 물었다. 아내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내가 대답했다. 몸은 건강한 편이에요. 자주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긴 하지만요. 내가 보기에는 아내의 마음에는 뿌리 깊은 억울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참고 억누르는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는데 괜히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든 적. 또 상사가 처음부터 모호한 지시를 해놓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를 탓했을 때 혹시 내가 실수한 건가 고민했던 순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예의 없이 행동했을 때 내가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책망했던 적.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상대가 무례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는데도 내가 더 배려했어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자책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항상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나를 쉽게 여기고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대응법이 필요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허들링 북스에서 펴낸 이현주 작가의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현주 작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의 연구교수입니다. 그리고 상담학자이자 상담심리사로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과 같은 심리학 관련 영상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작가입니다. 2023년에 출간된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과 무례한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겪으면서도 관계를 고려하느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무엇보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좀 더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여 상황을 개선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장은 자기 이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착하기만 했던 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해 보는 거죠. 2장은 타인 이해 편입니다. 유독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살펴봅니다. 3장은 실천편인데요. 앞장들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2장에 있는 타인 이해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신호.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본래 좋은 것이다. 인간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며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하고 관계 안에서 눈을 감는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분명 존재한다.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가장 큰 힘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힘을 뺏어가기도 한다. 가장 기쁘기도 하지만 가장 슬프게 하기도 한다. 삶에서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살아가는데 해를 끼친다. 심지어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탓에 직장 생활이 힘들면 커리어가 중단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도 그만두기도 한다. 모든 인간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쾌활해서 주변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지만 때로는 선 넘는 농담으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취미가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의존적 경향을 보여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서로의 좋은 측면들은 함께하되 서로의 그림자적 요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착하게 살아오느라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그들과 잘 맞지 않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의 특성을 다수 발견했다. 임상가로서 알고 있는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그중 가장 현저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들을 4가지로 체계화시켰다. 첫째, 차갑고 관계 욕구가 낮은 얼음형이다. 둘째,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스트이다. 셋째, 경계가 없는 집착형이다. 넷째, 공감력 제로인 소시오패스다. 이들 4가지 유형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특히 힘들다면 이 유형들을 잘 참고해보라. 그리고 각 유형별로 제시한 대처 방안을 삶에 적용해보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겠다.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면 과감히 상대와 거리를 두라. 이것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공감력 제로인 소시오패스. 절박할 땐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헨젤은 부모에게 버려진 채
숲속에 동생 그레텔과 함께 방치되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된 공원 같은 숲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남매가 버려진 숲에는 온통 늑대와 같은 포식자로 가득했다. 밤이 오자 춥고 한층 배가 고파졌다. 이윽고 울음이 터진 그레텔은 집에 가고 싶다며 떼를 썼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감이 찾아왔으나 용감한 헨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어떻게든 어려움을 벗어나려 애쓰면서 동생을 달랬다. 그레텔, 울지 마. 저 언덕 뒤편에 우리가 몸을 누일 곳이 있을 거야. 남매가 힘겹게 언덕을 넘자 그곳에는 정말 집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을 향해 아이들은 뛰어갔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까이 가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다. 집 벽면과 창문, 지붕이 과자와 사탕으로 장식돼 있었다. 아니, 장식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와 사탕으로 지어진 집이었다. 이상하게도 인기척이 없었지만 멋진 집에 홀린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사실 과자와 사탕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하중을 버틸 리가 없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부패하고 부식될 것이다. 설령 어떻게 세워졌다고 해도 개미가 모두 파먹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을 아이들은 알아채지 못했으며 너무 굶주리고 절박한 나머지 과자와 사탕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과자와 사탕으로 지어진 집에 한눈 팔았을 때였다. 마녀가 숨어서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마녀는 바로 과자와 사탕집의 주인이었다. 그렇다면 집 짓기가 부유층인 마녀의 특이한 취미였을까? 진실은 전혀 달랐다. 화려한 과자집은 모두 가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집은 황폐했다. 나무 자재들은 썩어 있고 먹을 것이라고는 몇 주 전에 요리한 듯한 수프 찌꺼기와 들쥐가 먹고 남긴 정체 모를 빵 부스러기가 전부였다. 밖은 빛났지만 안은 온통 어두웠다. 세상의 진리 중 하나는 지나친 호의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마녀가 만든 과자집은 겉으로만 그럴듯했다. 그리고 마녀는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이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거나 상당히 강한 존재로 묘사되곤 한다. 매우 대담해서 누군가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물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공격성과 호전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도 하나 공격성을 가장 취약한 존재에게 사용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용할 만한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는 천부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동화 속 마녀처럼 말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때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배려와 도움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반응이다. 사회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많으며 이를 계기로 서로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상대는 다시 보답하기도 한다. 둘째, 도움에 별로 감흥을 받지 않고 무덤덤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진심으로 어떤 환자를 간호했다. 그러나 그 환자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간호사가 성심성의껏 했던 돌봄이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다. 이와 같은 유형이 노인이라면 지하철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받았어도 고맙게 여기기보다 상대가 다리가 튼튼하니까 일어난 것 정도로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혹은 젊은이는 원래 노인에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공감력이 조금 떨어질 뿐 소시오패스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이 유형이
의외로 많다. 셋째,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라는 반응이다. 천생연분이냐고? 오히려 반대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때부터 여러 부탁을 계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득을 챙기기 시작한다. 먹잇감을 발견한 것이다. 이 유형이 소시오패스와 매우 가깝다. 언젠가 나는 중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들 모두를 상담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독한 괴롭힘을 겪었다. 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발뺌했다. 교사가 잘못 봤다고 쌍방으로 때린 거라고 우겼다. 나는 그중 폭력을 주도했던 가해자 선우를 만나게 되었다. 만나자마자 선우는 내게 변명을 늘어놓다가 뒤늦게 내가 형사가 아닌 상담 심리사임을 알았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진 모양이었다. 선우는 엉덩이를 의자에서 쭉 빼며 거만한 자세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 학생의 어느 점이 불편했기에 그렇게까지 했나요? 라고 묻자 선우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선우는 허리를 세우고 상반신을 내 쪽으로 내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걔는 사실 호구예요. 선우의 사례로 알 수 있듯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력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강의 중에 혹은 상담 시간에 이런 말을 꺼내면 많은 사람이 나도 혹시? 하고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때론 죄책감마저 느낀다. 하지만 이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와 가장 거리가 멀다. 소시오패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죄책감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먼저 챙긴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행동과 오직 자신의 것만 이롭게 하려는 행동은 다르다. 더군다나 가능만 하다면 상대의 것까지 빼앗아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다. 소시오패스는 무언가를 빼앗고 나서 죄책감보다 승리감을 느낀다. 자신이 남보다 우세하고 강하다고 은근히 자랑까지 한다. 놀랍게도 소시오패스는 범죄자 조직 같은 특수한 곳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소시오패스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 있다. 소외계층을 돕는 단체에서 목청 높여 정의를 부르짖는 리더가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게 본인이다. 가정 모임에서 침을 튀기며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모든 재산은 장남인 자신 것이고 가장이니까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교묘하게 돌려 말한다. 가장 대단한 것은 자기한테만 득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시오패스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멋지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대단해 보인다.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며 충동적이고 무모해 반항아 같다. 이런 이미지가 어떤 이에게는 매우 주체적이고 용감하게 여겨진다. 또한 소시오패스는 거짓말하는 데 능숙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그리고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 같은 경향은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하나 두 유형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심리적 손해를 입히는 데 능하다면 소시오패스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다. 상대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승진에서, 학업에서 뭔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시오패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실질적인 이득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 교묘하게 사람에게 접근한다. 여기서 이득은 생활 속의 소소한 손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독서 모임을 마치고 난 뒤 미나가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같은 모임의 멤버인 정민이 다가왔다. 얼굴만 겨우 아는 사이였지만 뜻밖에도 정민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데 딱 한 명만 나 정도 되는 것 같아. 바로 너 말이야. 중요한 용건이 있어. 같이 잠시 산책할래? 정민의 제안에 어리둥절했지만 중요한 용건이라는 소리에 그러자고 했다. 정민은 먼저 방향을 잡더니 걸어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걷다 보니 벌써 20분이나 지났다. 미나가 속으로 중요한 용건은 대체 언제 나오나 하고 생각하는데 정민이 말했다. 목마르지 않니?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카페가 밀크티 정말 맛있는데. 미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민은 카페 문을 열고 카운터에 가서 밀크티 2개를 시키더니 옆으로 비켜섰다. 뒤따라 들어간 미나가 결제할 수 있게 말이다. 얼떨결에 미나는 밀크티 값을 계산했고 그때 정민은 옆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자 라고 말했다. 카페에서 나와 밀크티를 마시며 잠시 더 걸었는데 정민이 이제 다 왔다고 하는 게 아닌가? 미나가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을 짓자 정민은 바로 앞에 건물을 가리키며 우리 집 다 왔어 라고 했다. 그러고선 대화 즐거웠고 다음에 또 보자 라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미나는 깨달았다. 정민은 혼자 집에 가기가 심심했던 것뿐이다. 이럴 때 항의하면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황당해하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묻기 십상이다.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해주느냐, 지나치게 예민한 것 아니냐고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에게 덮어씌우며 당신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역정을 낸다. 이에 반박하면 그렇게 안 봤는데 치사하다고 비난한다. 소시오패스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난 뒤 항의를 받으면 이렇게 대꾸한다. 분명히 나는 좋았어. 그러니 그게 무슨 문제야? 소시오패스가 배우자라면, 회사 상사 혹은 동료라면, 과연 소시오패스와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소시오패스는 문제 행동을 계속 일으키면서도 배우자에게 도무지 미안함과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적반하장으로 내 덕분에 이 집이 굴러간다고 큰 소리친다. 소시오패스의 사랑은 욕망에 가깝다. 백수인 소시오패스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한다. 밥 줘. 여자가 밥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해? 이 말은 모순적이다. 정말 가부장적으로 살고 싶다면 본인은 왜 식구들을 부양하지 않고 놀고 먹는가? 직원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소시오패스 상사가 있다. 그는 직원이 힘들어할 때 정색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공짜로 일시킵니까? 월급 받은 만큼 일하세요. 이 말은 비상식적이다. 월급에는 괴롭힘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지 않다. 게다가 월급을 주는 건 상사가 아닌 회사다. 소시오패스 회사원이 밥값을 하도 안 내자 다른 동료가 물었다. 왜 점심값을 안 내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밥을 여러 번 샀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러자 그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한다. 왜 내가 고마워해야 돼? 내가 밥 같이 먹어줬잖아. 이 말은 비정상적이다. 밥을 같이 먹어준 것이 밥값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고와 거리가 멀다. 소시오패스 유형과 있을 때 이상하게 관계에서 말려 들어갔던 까닭은 당신이 인간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점은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소시오패스와는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 좋겠지만 당신의 의지대로 거리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시오패스는 끊임없이 약한 상대를 찾는다. 독서 모임을 마친 뒤의 사례로 돌아가자. 미나가 정민과 목적이 불분명한 동행을 하면서 왜 이쪽으로 가는지를 묻지 않은 것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근처 카페에서 하자고 했어야 한다. 상대가 아무리 소시오패스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 자기 의도가 들킨 것 같아 겸연쩍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어쩌면 정민이 사실 이쪽이 우리 집 방향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굉장히 어이없겠지만 그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소시오패스는 공감 같은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걸음부터 멈추고 더 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우리 집은 반대편이거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간의 안부를 간단히 묻고 나서는 돈 좀 빌려달라 한다. 연이어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 좀 해달란다. 황당한 부탁이 이어지니 정신없다. 둘 중 하나라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아니, 둘 다 들어주어야 하나? 이럴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혹시 같은 상황이 상사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최대한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물론 상사의 말에 반대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선을 넘은 것이 확실할 때는 반드시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탁의 강도가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부리는데 굉장히 능숙하다. 이럴 때는 솔직히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동창이 당신에게 돈을 미리 맡겨놓았는가? 아닐 것이다. 과거에 당신이 크게 빚진 일이 있는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오래전 인연에 너무 연연해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하라. 그리고 당신은 직장에 일하러 들어왔지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위해 들어오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라면, 더구나 부당하기까지 한 것이라면 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이다. 여기서 혹시 상대가 당신과 친해지려고 그런 부탁을 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정말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상대에게 무례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되도록 선을 넘는 무리한 부탁을 누군가 해왔다면 처음부터 거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화내는 것은 금물이다. 어차피 화내는 이유를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부탁에 이렇게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헌주의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이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말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무례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 무례함을 받아들일 선택권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고요. 건강하세요.